버원직 한국사 급속충전 현대사 후딱 부셔보자.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광복과 정부 수립. 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일단 광복 이전에 있었던 연합국들의 합의는 무엇이 있는가? 자, 최초의 합의다라고 하면요 카이로 회담이 있습니다. 자, 이 카이로 회담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존의 연합국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했었던 내용이다. 한국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잘 보고서 이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한 시기에, 자, 이 시기, 적당한 시기가 온다면 독립을 보장하자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최초의 우리 독립 보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카이로 회담부터 지금 볼 세 개의 회담은요 다 광복 이전에 있었던 연합국대 합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얄타 회담인데요. 자, 이 얄타 회담에는요 소련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소련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소련이 당시 일본과 전쟁 이 참전을 결정하게 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되죠. 이 얄타 회담에서는요 38도선에 대한 언급이 있게 되고 이후에 이제 미소 군정이 들어서게 되는 이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탁 통치 얘기가 나오는데, 신탁 통치는 이 뒤에 나오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도 신탁 통치 얘기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5년이라는 최고 기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얄타 회담에서는요 20에서 30년 이렇게 언급이 될 테니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포츠담 회담이다라고 한다면요 기존에 있었던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었던, 광복 직전에 있었던 합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광복 이전에 준비를 했었는가? 자, 충칭에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난에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이제 국내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건국동맹이 있었더라. 자, 그래서 이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하여 광복이 되자마자 선언했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있지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여운형입니다. 자, 여운형이 주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 주축이 된 광복 직후의 단체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조직이 되었었던 거죠. 자, 이 여운형은요 광복 직전에 일제와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정치 경제범 석방을 요구하면서 독립운동가 석방을 요구했었고, 한편으로는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하는 자 이런 협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운형, 그리고 이제 안재홍 이런 인물들 자 눈여겨보시고요. 여운형 인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이제 건준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치안대를 조직한다. 자, 치안대 활동, 자 그리고 이제 과도기,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과도기에 국내 치안 질서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일념으로 하여 수립됐었던 단체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죠. 그리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 자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정부 수립을 선포했었는데 자 이것이 인정받지는 못하게 된다.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 이제 이승만이 주석으로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틀린 게 아닙니다. 물론 이승만이 귀국 전이긴 한데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주요 인물론 여운형 물어볼 건데 조선인민공화국의 이승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광복이 되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38도선을 근거로 하여, 이 기준으로 하여 남쪽의 미군정과 북쪽의 소련 군정이 주둔하게 되죠. 자, 미군정이 출범했네요. 자, 미군정은 출범 직후에 포고문을 통해서 기존의 단체들은 부정하겠다. 자, 그래서 기존의 건중위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친일 세력, 기존의 세력들을 활용한 통치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정당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넓게 보면 중도파, 그 다음에 좌익과 우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된 인물이 이념 포지션이 어떤지 자 각각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형은 이제 중도파로 분류되죠. 안재홍, 김규식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우익에 송진우, 김성수가 조직했었던 한국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김구와 이승만이 있는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요 이 시기 촉성자 들어가는 이런 조직이다라고 하면은 이승만이다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신탁 통치 문제 등등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개최가 나타나게 되죠. 모스크바 삼상회의는요 기존의
카이로 회담을 구체화했었던 자 이런 연합국들의 합의다라고 볼 수 있네요. 광복 이전의 카이로 회담은요,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3국이다라고 한다면요, 미국, 영국, 그리고 이제 소련, 자 이런 국가들인데요. 자 여기서 얘기했었던 게 한국의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한 대화기구를 만들게 되니 바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요거 나오네요. 신탁통치. 신탁통치에 대해서 결정하게 됐는데요. 신탁통치 앞서 얄타회담에서 최초로 얘기됐었던 겁니다. 얄타회담에서 최초로 언급됐었던 것이 이제 구체화된다. 여기서는 이제 최대 5년이라는 단서가 있었다라는 걸 봤었죠. 그래서 이제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반대하는 반탁과 찬탁, 찬성하는 찬탁 이렇게 이제 갈등을 벌이게 되죠. 반탁 같은 경우는요, 우익들이 중심이 됐었죠.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가 요때는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 같은 우익이기 때문에 한국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요. 자 그리고 찬탁은 이제 좌익들이 중심이 돼서 신탁통치 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결국 이제 찬탁과 반탁이 갈등을 계속 이어가던 이런 시기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국 이제 미국과 소련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다르더라.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한반도의 단체, 한국인들의 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는요, 모스크바 회의 지지하는 세력만 참여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결렬되게 되죠. 이후에 2차도 결렬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시점에서 좌익과 우익은 갈등을 벌이게 되는구나. 좌익들 이제 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라는데요. 수험 살짝은 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파업을 주도하면서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본 거는요, 바로 이제 이승만, 이 사람의 행적이지요.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뭘 주장했습니까? 38도선 이남, 즉 남한 지역에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했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인물로 파악하시고요. 시점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단독 정부 수립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바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구나. 누가 주도하나요? 중요한 인물 바로 이제 여운형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파가 주도하고 있구나. 자, 여운형 그리고 중도우파 계열로서 이제 김규식. 자,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합작위원회 그리고 종합작의 7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7원칙은요, 좌익과 우익의 원칙들을 합해서 이렇게 통합된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결국 뭐 있습니까? 기존의 연합국들 합의, 논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지하고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고요, 미소 공동의 속개를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내용에 이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에 뭐가 있었냐? 토지개혁, 토지 분배와 관련한 이런 원칙 향후에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일파를 처벌하는 이런 추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재헌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국에는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리고 농지개혁법으로 실현화될 겁니다. 아무튼 이때는 정부 수립 이전이었습니다. 자, 미군정은요, 처음에는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했었습니다. 자, 이 좌우합작 운동을 처음에는 지지했었어요. 그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 정부, 이는 좌우합작 운동의 그 파생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물 한번 봅시다.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의 의장 김규식,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 다 중도 우파 계열 인물들입니다. 자, 하지만 미군정의 이런 지지는요, 결국 이제 철회하게 되는데, 당시 냉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트루먼 독트린,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점점 멀어지게 되겠구나. 좌우합작 운동에서 놓치기 쉬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구는 불참했다라는 사실이요. 이승만과 기타 우익 및 좌익 세력들 모두 다 불참했다. 그러니까 중도파로 분류되는 사람 이외의 좌익이던 우익이던 모두 불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핵심적으로 추진했었던 여운형은 이듬해 암살된
내게 됩니다.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자, 숨가쁜 논의를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또 개최가 되죠. 자,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결국 다시금 결렬된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이관합니까? 유엔은 한국말로 하면은 국제연합이지요. 국제연합 이 기구 유엔으로 이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 유엔이 주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지가 이후고 안 하는지가 그 이전이죠. 이렇게 이제 시점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엔은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데 유엔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한국 임시위원단을 위원단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남북한 총선거 실시 요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걸 관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미소 양군의 철수 또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정 소련군정 나가라 이거죠. 자, 그래서 미소 양군의 철수는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런 주장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소련이 거부하네요. 소련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 같은 경우는요,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즉 남한 지역만, 38도선 이남 지역의 남한 지역만의 총선거, 즉 단독 정부 수립을 결정하게 됐었던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승만과 김구의 입장이 갈라지게 되는구나. 자, 김구는요 이제 중도파들과 같은 궤를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승만 우익계열이죠. 그래서 당시 한국민주당 자, 이런 김성수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포진했었던 한국민주당 우익계열, 이들과 함께 이제 단독 정부 수립 운동, 지지 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김구와 이승만의 입장이 요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자, 김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유엔 소총회 결정이 임박했을 때 김구는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 예, 요거 여러분들 뭐 지겹게 많이 보셨잖아요. 38도선 이남을 대고 쓰러질지언정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 수립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평양에 방문합니다. 김구와 김규식과 같은 이런 통일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인물들과 함께 김일성을 만나러 평양에 가죠. 그래서 이제 남북 협상 이라고 합니다. 남북 협상은요 요렇게도 나와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다. 요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통일정부 수립 그리고 이제 미소군정 철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죠. 김구의 이런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 이것을 이제 본격화하게 되니 바로 이제 5.10 총선거가 되겠습니다. 5.10 총선거는요.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들은 모두 다 불참하게 되는구나. 그리고요. 최초의 보통선거이자 평등선거인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 선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뽑는데요. 자, 임기 잘 보셔야 돼요. 4년 아니고요. 2년의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뽑는 국민들 선거권을 어디까지 부여하느냐? 21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18세 아니에요. 19세 아니죠. 20세도 아니다. 21세다. 자, 제주도 북한 지역은 당연히 제외되는데 제주도 지역도 제외되네요. 왜요? 제주도에서는요 큰 사건이 벌어졌네요. 바로 이제 4.3 사건이지요. 제주도 지역에서 벌어졌었던 4.3 사건. 좌익 계열들이 주도하면서 이제 무장 시위를 벌이게 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구나. 자,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선거를 실시하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헌헌법을 공포하게 되죠.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한편으로는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었네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여수와 순천의 군인들 출동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좌익 계열들이 또한 일을 벌이게 되니 바로 이제 여수 순천 19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 수립 이전인지 이후인지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김구의 암살은요 정부 수립 이후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그 이듬해에 김구가 암살된다. 그래서 김구는요 정부 수립 이후에 암살되었다라는 사실 파악해 주시고요. 북한도 정권 수립하네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는요 우리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당시에 공인하게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구나. 자, 그리고요
제헌 헌법을 제헌국회가 공포했었는데 이 제헌 헌법에 근거하여 이제 제헌 의회가 활동하며 제헌 헌법에서 이제 특별법으로 이런 거 제정하라라고 명시합니다. 자, 그래서 제정된 법들을 한번 보자. 첫 번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법이죠.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헌국회 활동하는 시기인데요. 또는 제헌의회. 이는 정부 수립 이후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자, 친일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런 법령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거 줄여서 뭐라고도 해요? 반민특위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친일행위라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이제 재판하게끔 이런 법을 제정을 했는데 당시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이를 방해하네요. 그래서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처벌했었던 간첩 혐의다 라고 하면서 자,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결국에는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은요, 처벌받는 사람 거의 사실상 없이 실패로 끝나게 됐었던 이런 전륜발이 법이 되었구나. 제헌의회 활동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있지요. 농지개혁법은 이는 유상의 방식으로 농지, 임야는 제외하고 농지를 분배하는 이런 방식이지요.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네요. 자, 그래서 농민들, 자영농 또는 자작농이다라는 표현 같은 말입니다.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지주 전호제를 이제 소멸시키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지주제가 소멸되게 되죠. 산업자본가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편에서 봤었던 것이고요. 산업자본가 육성에는 물론 실패를 하게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이제 농지개혁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각종 재산들을 이제 민간에게 나눠주기 위한 법인데요. 농지개혁법 말고, 이 농지 말고 그 외 각종 재산들 분배 관련한 법이죠. 바로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이다. 귀속재산이라고도 하죠.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재산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이제 제헌의회 활동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6.25 전쟁 곧 직전, 발발 직전에 제헌의회 활동의 임기는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에 6.25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겠네요. 자, 이 6.25 전쟁은요, 1950년대 초반에 있었던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발발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자. 자, 국외 상황이다. 우리 민족 외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미군정 끝났으니까 이제 철수하겠죠. 중국은 이제 공산화되는 시점이 전쟁 발발 직전이네요.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국민당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공산화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전쟁 발발 곧 바로 전쯤에 미국의 극동 방위선, 냉전 체제에서 아시아 지역의 방위선을 이제 설정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이제 애치슨 선언이었었어요. 애치슨 선언에서 이제 한반도는 요 선에서 이제 제외되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자꾸 희망으로 돌리면서 이제 전쟁 일으킬 준비를 막 한단 말이죠. 김일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용군이다. 요거 뭐였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예난 지방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 자, 이 군사조직이 국공내전에 참여했었다가 이제 끝나고 북한 쪽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남침을 개시하게 됩니다. 전쟁 개시 직후에 이제 서울 함락되고요. 낙동강 전선까지 파죽지세로 밀렸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엔에서 유엔군,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게 되죠. 자, 결국 유엔군, 미국 주도의 유엔군은요,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게 되죠. 자, 메가더가 지휘했었던 이 유엔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죽지세로 이번에는 북쪽으로 진격한다. 자, 이렇게 됐었네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 봐라, 일이 점점 커지네요.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죠. 중국군이 참전해서 우리는 지금의 북한 땅에서 점점점 밀리게 되네요. 이것이 바로 뭐였었냐? 철수작전이 있었네. 바로 이제 흥남 철수작전이 있었네요. 흥남 철수작전의 배경은 중국군의 참전, 요것 때문에 벌어지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서울이 다시금 함락되면서 일사후퇴로 이어지게 되지요. 자, 그리고 점점점 퇴각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점점 서울을 수복하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소련이 휴전을 공식 제의하게 된다. 전쟁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넷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유엔군,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있는 거지요. 자, 휴전의 논의 그리고 이제 협상이 전개되게 될 텐데요. 자, 문제는 이제 포로 송환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구나. 북한 중국이라는 이 공산군 측에서는요,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자, 또는 요거 강제 송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원치 않더라도 원래 있었던 대로 그냥 돌려보내는 게 맞다. 자, 근데 미국의 태도를 위시한 유엔군의 이런 태도는요, 자유의사를 물어보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난항을 겪게 되는구나. 휴전 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타결 직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우리는 협상에 참석하지 않지요. 그래서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되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없는 거죠. 우리는 왜? 휴전 반대해서 당시 이승만 정부의 태도가 이랬다라는 것이요. 휴전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냐? 거제도의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반공포로 석방은요, 요 직전입니다. 요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이 체결되게 되지요. 유엔과 중국, 북한 이 3자가 맺은 게 정전협정이다. 우리는 당사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DMZ 비무장지대라고 나오는 거는 휴전선 얘기하는 거죠. 휴전선 설정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유의사 송환으로 결정되긴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중립국 선택 규정 요렇게 정전협정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뭐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요거 직후에 요 6.25 전쟁 끝난 직후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 자, 미국과 이제 한미상호 방위에 관한 조약,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요게 맺어진 거는요, 정전협정 체결 직후다. 자, 그래서 순서 알아두세요. 반공포로 석방, 그 다음에 정전협정, 그 다음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구나. 서구 본부리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구나. 라는 것 등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자.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자, 각 정부의 변천 과정, 헌법, 뭐 민주화 운동, 정부 정책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원래 우리의 최초 헌법은요, 제헌 헌법이었었죠. 제헌 헌법은 제헌국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5.10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된 국회 임기 2년의 국회의원들이죠. 이들이 이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자,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게 되는데요. 대통령은요, 어디서 뽑도록 합니까? 처음에는요, 국회 간선제, 국회에서 뽑도록 하죠. 그리고 임기는 4년에 중임 2번까지만 할 수 있었네요. 이게 제헌헌법이었었는데 이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제헌의회가 활동하게 됐었던 거죠. 반민족행위처벌, 농지기업법, 귀속재산처리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요, 제헌 국회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금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소속 비중이 많아지면서 이제 반이승만파들이 많이 당선되기도 했었죠. 이런 와중에 이 직후에 6.25 전쟁이 있었네요. 그래서 6.25 전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 자, 이승만은요, 기존에 뭐 촉성 이런 거 있었죠. 자, 촉성 뭐 독립협의회 이런 것들 있었는데 자유당을 창당하면서 새롭게 정치 조직을 개편하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승만은요, 이제 어떡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나는 안 뽑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고 싶은 거지. 6.25 전쟁 중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이들을 감금하는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게 됐네요. 부산 정치 파동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지요. 헌법 개정을 위하여 부산 정치 파동, 이것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뭘 바꾼 건데요? 이승만이 이제 국민 직선제로 바꾸면서 자신의 재선을 손쉽게 하고자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꾀하게 된다. 이를 우리가 첫 번째 개헌인데요, 발췌 개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발췌 개헌은요, 대통령의 직선제를 명시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죠. 국회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4년 중임제는요, 그대로 일단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국회 양원제가 만들어진 게 이때 최초이기도 합니다. 자, 발췌 개헌이 6.25 전쟁 중에 벌어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휴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은요, 이제 3선을 위해서 뭔가 또 작업을 하게 되네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구나.
자, 이 헌법 개정은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135.3333. 예, 요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해야 되는데, 예, 요것의 숫자를 넘지는 못했었는데, 반올림 논법으로 통과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개헌인데요. 445입 개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445입 개헌은요, 중임 제한에 대해서 어떤 손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 중임 제한이 있는데 헌법 공포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예외로 한다라는 이런 헌법 개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445입 개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헌법 개정입니다. 자, 이 445입 개헌에 따라서 결국엔 이승만은 이제 다시 한번 3선에 도전하는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자유당 이승만, 그 다음에 민주당에 누가 있습니까? 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이때는 신익희가 출마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당 신익희, 이 신익희가 선거운동 했었던 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요거였었어요. 하지만 선거 전에 사망하게 되고 이 결과로서는요, 이 3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요, 신익희는 후보에 없어요. 무효표가 20%가 넘었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부통령은요, 민주당 장면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조봉암이라는 이 인물이 대통령 후보에서 선거에서 선전하게 되죠. 이 조봉암은요, 정당을 만들게 되니 바로 이제 진보당입니다. 자, 이승만은요, 이 선거 이후에 진보당, 조봉암의 진보당을 해체시키고 조봉암을 사형에 쳐야겠다, 제거해야겠다,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3대 대통령 선거 이후식이고요. 지금 445입 개헌 시기와 관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독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이런 상대들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수위를 높이는 이사 정치파동을 일으키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의 독재 강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한편으로는 이제 신문, 예, 언론의 통제를 가하게 되네요. 네,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이런 조치를 일으키게 되죠. 자, 진보당 사건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나머지 것들도 자, 유사한 시기와 관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독재 체제를 하나 둘씩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네 번째 대통령도 해먹겠다, 선거를 하게 되죠. 자, 이 선거 바로 이제 이 선거가 3.15 부정선거다라고 나중에 규정이 되지요. 네 번째 이승만의 임기를 위한 선거였었는데요. 자,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선거 전에 사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기붕 부통령 후보 이기붕, 예, 이승만은 뭐 당선 하나마나 선거였었는데 이제 부통령 후보 당선시키자라는 이런 부정선거,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막 뭐 선거 앞에 가지고 뭐 3인조 5인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그 투표용지를 조작하기도 하는 이런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하게 된다. 마산에서 이런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김주열, 고등학생 김주열이 사망하게 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당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커지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제 4.19 혁명이었었죠. 4.19 혁명은 당시 학생들이 주도했다라는 키워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중고 대학생들, 자, 이렇게 전국 확산되면서 교수들의 시국선언, 예, 여러분들 그런 사료 기억나십니까? 대학교 뭐 상하의 진리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상하의 진리탑에 있었던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에 가세했다라고 한다면 4.19 혁명입니다. 학생 주도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이승만은 하야를 선언하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승만은 하야하게 되고 허정과도 내각이 구성되게 되지요. 허정과도 내각도 놓치기 쉽습니다. 장면정부 출범 그 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3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죠. 자, 기존의 4.45 개헌을 이렇게 단행하게 되니 이것이 이제 3차 개헌인데요. 우리는 이제 내각 책임제헌법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내각 책임제 헌법은 내각 책임제죠. 내각 책임제헌법은 의원 내각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입니다. 자,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가 아니구나. 그리고요, 국회 두 개 두네요. 양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두었구나.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두었었죠. 국회 양원제는요, 이전 발췌 개헌에서 처음으로 명시됐었던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이 3차 개헌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당시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국무총리 장면, 대통령 윤보선 이런 인물들 장면 정권이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내각 책임제니까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때요,
헌법 개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기존에 3.15 부정선거 사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니까 요거는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장면정부 제2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 정권은 어떤 정책을 했는지 간단히 보자면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행하진 못하죠. 그래서 시행했는데 중단됐다. 이렇게 하면은 오답이다라고 했었어요. 시행은 하지 못하게 수립만 하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후 박정희 정부 때 폐지되고요. 부활되는 거는요. 요거는 뒤에 나오죠.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부분 부활,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완전하게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장면 정부 때에는요, 많은 여러 논의들, 그 다음에 정치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혼란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구실을 삼아 이제 정변을 일으키는 인물이 등장하니 바로 박정희다. 자, 박정희 정부가 출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군정기. 자, 박정희는요 바로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장면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기구를 두게 되니 이거는 박정희 당시 박정희가 군사정변 일으킨 직후쯤에 만들어진 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요, 뒤에 전두환이 집권해서 나오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 있어요.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진 시기는요, 6.25 전쟁이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런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뒤에 나오는 전두환 때 국보위랑은 이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자, 박정희는요,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되죠. 대통령제로 바꾸게 됩니다. 4년 중인데 대통령제, 그리고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되죠. 기존에 양원제였었던 것을 단원제로 바꾸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5차 개헌이에요. 그리고 이 5차 개헌에 근거하여 박정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당선이 되는구나. 자, 이 박정희 정부는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이 5개년 계획은요, 1960년대에는요, 경공업 중심이었었고요. 1970년대에는요, 중화학공업 중심이다. 라는 것을 나누어서 살펴보셨죠? 유신체제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돈을 좀 받아야겠다. 이거 순서 좀 잘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의 순서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첫 번째, 일본한테 돈 받자. 그 다음에 미국한테 돈 받자. 요 순서예요. 일본한테 돈 받자.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김종필 오히라 비밀 메모각서를 체결하면서 이제 이전의 협상을 전개했었고, 그리고 일본과 이제 수교를 맺겠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꾀하겠다라는 작업을 취하니 이제 당시 국민들이 반발했었죠. 이렇게 굴욕적으로 외교에서 안 된다. 굴욕 외교에 반대하는 각종 시위. 자, 이를 우리가 6.3 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3 시위를 전개하게 되자. 6.3 시위에도 불구하고요,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어쨌든 돈 받자 이거예요.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먼저 했었던 거예요. 베트남 파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이제 돈 좀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알았어 주겠다. 자, 브라운 각서 체결을 통해서 미국에게 군사 원조, 경제 원조, 자, 이런 자금들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게 돈 받는다, 그 다음에 미국한테 돈 받는다, 요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돈을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하니까 그래, 뭔가 발전이 되는 것 같다.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죠.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 2년 차, 임기 두 번째 임기째로 접어들게 되는 시점에서 이제 북한이 나옵니다. 북한이 나오는구나. 자, 순서 보겠습니다. 일본한테 돈 받았다, 미국한테 돈 받았다, 그 다음에 북한이 군사도발 일으켰었다.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자, 북한의 군사도발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청와대 습격 사건은요, 이는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이제 침입했었던 이런 사건이죠. 그리고 뭐 푸에블로 납치 사건, 물질3척 무장공비 침입 사건, 이런 것들 다 북한의 군사 도발의 성격, 이런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공정책하자.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있었으니까 반공정책하자 라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군을 좀 늘려야겠다.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게 되죠.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교육헌장 반공교육이죠. 자, 그래서 지금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박정희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물러나면 안 되겠다 라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하여 이제 6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구나. 자, 이 6차 개헌은요, 한 번 더 하겠다. 3선 개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을 중임제가 아니라 3선까지 한 번 더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죠. 이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박정희 3선에 도전하는구나. 자, 당시 야당 치열한 경쟁했던 신민당의 김대중과 박정희의 이런 대결이 있었던 선거가 70년대 초 7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 전후 시기 때 일이 벌어지게 되니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 그 다음에 광주 대단지 사건, 자,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했었던 사건이 벌어지면서 박정희 정부는 위기를 서서히 느끼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순서 이렇게 본 겁니다. 어떻게 다시 정리하면요, 일본한테 돈 받았다, 미국한테 돈 받았다, 북한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헌법 개정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건데 전후 시기 때 전태일 분신, 그 다음에 광주대단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유신체제 이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신체제 출범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냉전의 완화, 이거 뭐라고 하죠? 탈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탈냉전은요, 미국의 대통령 닉슨 독트린, 자, 이 사람이 발표했었던 외교 원칙 닉슨 독트린, 이 원칙은요, 냉전 체제를 완화시키는 이런 조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바로 이제 탈냉전의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교류하는 이런 모습. 자,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국내에서 뭐 전태일 분신 사건, 뭐 광주 대단지 사건, 이런 것들, 자, 박정희 정권에게는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한과 뭔가 좀 샤부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이거 뭐였죠?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자,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는 남과 북의 최초 비공식적 합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통일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는구나. 그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제 통제하고 금지하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고 헌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제 7차 개헌헌법 유신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자, 유신헌법은요, 한국적 민주주의 그런가요? 그냥 독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자면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입니다. 6년 좀 길어졌네요. 연임제니까 요거는 제한이 없다, 연속해서 재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선제이죠, 직선제가 아니죠. 간선제인데 그 선출기구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는요, 뒤에 전두환 헌법인 대통령 선거인단과 구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지게 되는데 국회의원 임명도 가능하고요, 국회 해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긴급조치권이 있죠. 긴급조치권, 요거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셨을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긴급조치권 내용에서 이 헌법 자체를 비판하면은 요걸 처벌합니다. 예, 요게 긴급조치 1호법이에요. 1호. 예, 긴급조치 1호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유추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유신체제 당시 경제의 모습은 어땠는지, 중화공업 육성하는 것, 수출 100억 불 달성, 이거 경제편에서 등장하는 것이고요. 1, 2차 석유파동이 유신체제 전후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 예, 그 경제편에서 등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신체제의 당시의 여러 가지 사건들, 당시 박정희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김대중을 납치 살해하려는 시도를 출범 초기에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탄압 사건들,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 이거 있었어요. 3.1 민주 구국선언. 3.1 민주 구국선언은요, 유신체제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이런 반유신 투쟁이다라고, 예, 시점을 잡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박정희 3공화국식이 아닌 유신체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 말기 때 있었던 요 세 가지 일들이 있죠. 자, 뭐가 있나 하나씩 보자. 당시 YH 무역, 자, 이
회사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YH 무역 사건이다. 당시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직장 폐쇄에 항의했었던 이 노동자들이 이제 농성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를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 또는 당수 이 국회의원 이 사람이 이제 이를 비판하게 되자 김영삼 의원을 제명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이어지게 되네요. 그러자 여러 반발이 나오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졌던 부마 항쟁이었습니다. 부마 항쟁 유신 말기죠. 지금 유신 체제 반대 시위로 점점점 확산되고요. 박정희는 결국에는 김재규에게 총 맞고서 죽게 되는 11.6 사태로 이어지게 되면서 박정희 유신 체제는 이렇게 종말을 고하게 되었구나. 그럼 이제 전두환이 슬금슬금 등장하게 되겠네요. 전두환이 등장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었던 배경이 된 사건은요. 11.6 사태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12.12 사태 신군부. 자, 전두환이 중심된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죠. 자, 이 신군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12.12 사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화로 나왔었던 서울의 봄이다. 자, 이러면서 이들이 권력을 접수하게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이를 달성하자라는 각종 요구들 각종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신군부가 당시에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게 되죠. 계엄령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계엄령은요.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뒤에 나오는 6월 민주항쟁에서는요. 계엄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 기출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자 광주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좀 쪼른 것 같은데 광주에서는 그냥 노 밖으로 갔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주는 시민군을 조직하면서 이 신군부에 저항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지역 보셔야 되겠고요. 당시 신군부, 계엄령 이런 키워드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거, 이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라는 것도 이제 또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뭐예요? 헌법이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입니다. 계속 아직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기출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직 헌법 개정 전이다. 전두환은요 이거 만들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도 소개했었던 거 있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요 이전에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직후에 만들었었던 국가재건 최고회 요거랑 비교하시라 그랬어요. 전두환이 등장했을 때에는요 진짜 박정희가 죽은 직후 비상사태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하시면서 기존의 국가재건최고회의랑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되냐 아직 유신헌법이니까요. 그죠?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선출하는 기관이죠. 이 전두환은요 다시 헌법을 개정합니다. 전두환 요때 이제 헌법 개정을 한 번이죠. 8차 개헌이다. 자, 대통령은요 임기가 제일 깁니다. 7년입니다. 그리고 중임이 아니에요. 단임제입니다. 7년 단임제 한 번만 오래 해먹는다. 자, 간선제죠? 직선제 아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랑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신체 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그 다음에 전두환 8차 개헌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 선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또 선출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두환 정부가 또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는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의사회 구현을 표방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강압책과 유화책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전두환 정부 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각종 조치들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자, 전두환 정부 때 강압책이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제 여러 가지인데 언론사 통폐합, 보도 지침이에요. 요거는 이제 뉴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하는 것을 이제 정권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고 유리한 각종 기사들을 쓰게 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 통폐합, 언론 통제 정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강압책으로서 삼청교육대가 있네요. 삼청교육대를 통해서 자, 민간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정권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화책으로서요. 3S 정책이다. 요거 3S 뭔지 기억하시죠?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런 거였었는데 스포츠, 프로스포츠 요거를 주로 언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 다 전두환 정부 시기와 관련이 있다. 교복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다 전두환 정부의 유화책이다.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두환 정부는 이제
마지막이 어땠는지. 자, 당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게 하자라는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이 점점점 활발해졌었죠. 자, 이런 시위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서울대생 박종철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이 고문으로 죽게 되는 이런 사태로 이어지게 되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자, 그러자 당시 전두환 정부는요, 헌법 개정은 안 된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이거 뭡니까? 4.13 호헌 조치. 기존의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4.13 호헌 조치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6월 민주항쟁, 이 6월 민주항쟁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월 민주항쟁은요, 요 벌어지기 조 직전에 바로 이제 누가 사망했었냐, 이한열 연대생이었었죠. 이한열이 이제 경찰의 최루탄으로 사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은요 1987년 6월 10일에 크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60항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 요것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다. 이 6월 민주항쟁 때는요, 그리고 계엄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가 서울올림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엄령을 시행하진 않았구나.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다라는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죠. 6.29 민주화 선언, 예, 혹시라도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가 발표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여당 대표였었으니까요. 대통령은 어찌됐건 당시는 전두환이었었다라는 사실까지. 예, 그래서 민주화 선언으로 9차 개헌 현행헌법으로 개정하게 되죠. 현행헌법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 지금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이런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결과다. 자, 결국 선거를 하게 되니 노태우가 당선되네요. 노태우 정부다. 노태우 정부 시기 때에는요, 출범 직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의석들이 많아지는 여소야대였었다가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여대 야소로 바꾸게 되는 인위적인 개편 있었다. 그래서 야당이었던 김영삼이 여당 노태우 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자, 이 국제 행사가 열리게 되죠. 바로 서울올림픽이다. 서울올림픽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부분 실시, 물론 중요한 거는 요 다음에 나오는 김영삼 정부 때 전면적인 지방자치에 요걸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함정 카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 때에는요,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소련, 중국, 이런 국가들과 수교하는, 자, 이런 정책. 당시는요, 냉전 체제가 이제 완화되고 있었던 이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를 우리는 북방 외교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남북한 UN 동시가입,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로 이어지죠.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표현 나오고요. 상호 불가침, 예, 이런 거 나오고요. 체제를 인정한다. 상호 간의 체제를 인정한다.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다 노태우 정부 시기 통일편에서 등장하는 내용인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게 되네요. 김영삼 정부는요, 문민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민정부를 표방했었네요. 자, 이 김영삼 정부 때, 이거 조금 지워야겠네.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정책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하는 이런 긴급조치를 발표하게 된다. 긴급명령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긴급조치는 이제 유신체제고요. 긴급명령을 금융실명제 정책을 통해서, 예, 실행하게 되죠. 투명한 금융거래를 실행하겠다. 자, 한편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도 제정할 겁니다. 투명한 이런 각종 공직윤리,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선진국가로 도약하겠다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게 되죠. 광화문 앞에 있었던 그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게 되고요.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고 하나회 군사조직이죠, 이를 척결하는 각종, 예, 군사정권 다시금 들어서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각종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요, 국제적으로 시장 개방, 예, 자유무역의 압력이 거세지는 시기다. 자유무역.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당시 우리가 이제 OECD에 가입하게 되죠. 경제협력개발기구다. OECD에 가입한다. 물론 그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런 거 있었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그리고 또 있었던 게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의 출범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OECD 가입하면서 세계무역 이런 자유무역에 합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폭망했다. IMF 외환 위기. IMF 외환 위기로 결국에는 국가가 사실상 부도가 난 이런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 이게 김영삼 정부 말기 때였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야당이었었던 김대중. 자,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 교체에 의한 이렇게 해서 출범한 정부가 바로 이제 김대중 정부였었고요. 김대중 정부는요,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예,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자, 김대중 정부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죠.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 그 이전부터 했었던 금모으기 운동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경제를 좀 건전하게 좀 바꾸자,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각종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 위기를 결국에는 이제 종식시키게 되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MF 외환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서민 경제가 어려웠시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되죠. 이를 우리가 햇볕 정책이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민간 차원에서 먼저 했었던 게 바로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이었었죠. 금강산 관광 사업. 그리고 이제 김정일 만나네요. 요 다음이죠. 금강산 관광이 먼저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어디서 했나요? 평양에서 했었죠. 자, 평양에서 했었던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된다라는 거 보셨을 겁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확인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서 이산가족 상봉 및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후에 이제 뭐 경의선 철도복원 개성공단 건립을 추진하게 되고, 이건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게 되죠. 노무현 정부는요, 참여정부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행정수도 이전 시도가 또한 있기도 했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14 남북 정상선언을 채택하기도 했었던 이런 당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지금 정부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 요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쭉 지금 한국사 급속 충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보셨는데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흐름, 그 다음에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들 지금 되새김질한 거니까 문제 포인트를 제가 강조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복습 잘 하시면서 시험 대비 마지막까지 우리 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